오늘 와 계신 분들 뭐 이상현 박사님이나 조성렬 박사님, 신범철 박사님들이 오히려 발표를 해야 되고 제가 토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좀 바뀌어가지고 좀 그런데 뭐 40분이 될지 뭐 35분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저께 그 대선, 미국 대선 그 상황을 보면서 그 갑자기 쪽집게 곰이라고 하면서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새겨져 있는 수박을 먹게 하는, 근데 바이든 수박을 확 씹더라고요. 그래서 바이든이 되나 진짜 그랬는데 판세를 보니까 이거 트럼프가 되겠던 거예요. 갑자기 판세가 뭐 텍사스도 트럼프가 가져가고 뭐 또 저 플로리다도 가져가고 또 러스트벨트에서도 초반에 계속 세 군데서 다 지는 상황을 보면서 플로리다는 초반에 그 우편 투표가 개표가 빨리 됐는데 그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미시간은 우편 투표가 언제가 개표가 되냐 알아봤더니 다행히 막판에 개표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쭉 지켜보니까 이제 위스콘신은 조금씩 격차가 줄어들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이제 위스콘신은 잘하면 뒤집겠다 하고 왔는데 이제 나중에 밤에 보니까 이제 미시간까지도 뒤집힐 상황에 딱 처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하면 이기겠다 했는데 이제 바이든이 이기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제가 오늘 발표할 때 트럼프, 바이든 두 명을 안 하고 바이든 쪽만 발표를 해도 뭐 되는 그러한 결과가 가져왔습니다. 글쎄 뭐 트럼프 4년을 생각을 하면 너무나도 그 지금까지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쌓아왔던 글로벌 리더십이라는 그러한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러한 정책이었다고 봐요. 특히 외교 정책에 있어서는 아마도 뭐 핵이 뭘 의미하는지, 핵 억지가 뭘 의미하는지, 동맹이 뭘 의미하는지도 몰랐을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 국내 사람들한테 얘기 들어보면은 트럼프를 상당히 지지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생기기 이전에 국내 경제 성장률 3%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고 경제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에 대한 대응은 어쩔 수 없었고 중국 탓이기 때문에 경제가 최우선이다. 이번에 저는 놀랐어요. 트럼프가 너무 이렇게 선전을 해서. 근데 여론조사를 보면 이번에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면서 가장 신경 썼던 게 3명 중에 1명이 경제다라고 대답을 했고 5명 중에 1명이 인종차별 문제, 6명 중에 1명이 코로나 문제. 그 코로나 문제가 경제에 비해서 한 2배 정도가 낮아요. 선호도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제 하면서 트럼프 쪽으로 표가 몰린 탓이 상당히 컸다고 저는 보는데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쨌든 뭐 지금 계속 소송을 하고 있지만 뭐 일단 바이든이 270석을 무난히 벌써 가져왔다고 저는 보고 펜실베니아 개표 안에도 270석 이상을 지금 확보를 했기 때문에 뭐 글쎄요 뭐 대법원까지 가서 또 어떤 혼란 상황이 일어날지는 장담 못하지만 어쨌든 오늘 발표 내용은 이제 바이든의 뭐 한반도 바이든 정부 한반도 안보 뭐 상황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은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겠다는 게 가장 큰 주안점이죠.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패권을 지니기 위해서 전 세계에 뿌려놓은 미국 중심의 인프라가 있잖아요. 뭐 유엔 체제도 있고 가트 체제도 있고 뭐 달러를 그 베이스 커런시로 만든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국은 계속해서 자기 패권을 유지를 해왔단 말이에요. 가트 체제 그리고 2000년대 와서 WTO 체제를 통해서 자유무역을 하되 그 안에서 미국이 서플러스를 만들도록 미국 중심의 그 트레이드 놈을 계속해서 만들어 왔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쌓아왔는데 트럼프가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이거를 다 망쳐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내에서도 뭐 학계에서도 이런 논란들이 있어요. 뭐 미어샤이머 같은 학자는 뭐 이제는 미국이 패권 능력이 이전과 다르기 때문에 미국 중심의 협소한 그러한 국익에 치중을 해야 된다. 막 이런 논리를 피고 있고 뭐 그러한 사람들에 비해서 뭐 리버럴 학자들 예를 들어서 뭐 조세프 나이 같은 사람들은 미국이 계속해서 패권을 잡으려면
뭐 미국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국제사회에 계속해서 공공재를 뿌려야 된다. 그걸 막고 그 자리를 중국이 지금 대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패권이 지금 위험해지고 있다. 이런 논리를 피고 있고. 그래서 이제 후자죠, 후자. 바이든은 후자의 어떤 그러한 논리에 기반해서 다시 미국을 원래대로 되돌리겠다는 거예요. 즉, 미국이 패권을 잡을 수 있게 만들어줬던 그 리버럴 인터내셔널 오더를 다시 복원시키겠다는 거고, 그거의 핵심은 동맹이라는 거예요. 글로벌 동맹 체제를 다시 회복시키겠다. 동맹 체제를 회복을 하고 민주주의 동맹 체제를 회복을 하고 동맹국들 모든 걸 다 해나가겠다는 거죠. 이제 뭐 그 냉전 시대 때 뭐 거의 한 45% 정도 되는 미국의 GDP가 이제는 뭐 한 25%로 줄어들었으니까 미국 혼자 일방주의적으로 뭘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동맹국들과 모든 걸 하겠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맹국들과 함께 중국 때리기도 하고, 동맹국들과 함께 5G도 만들고, 동맹국들과 함께 경제적인 무역에 대한 어떤 법규도 만들고, 뭐 클라이밋 체인지 같은 것도 민주주의 동맹국들과 함께 하고. 그러니까 동맹국들이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중국 때리기 같은 것도 이제 동맹국들과 함께 하겠다는 입장이고, 트럼프하고 틀리게 바이든은 그 대중국 정책이나 미중 관계를 보는 시각이 조금 틀려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갑자기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트럼프의 공헌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제가 한 달 전인가요? 그 오바마 정부 때 그 백악관에서 중국을 담당했던 친구하고 이제 줌톡을 했는데, 이 친구가 그래요. 그때 옛날에는 이제 오바마 정부의 대중국 정책, 즉 전통적인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그 미국 중심의 리버럴 인터내셔널 오더 안에 중국을 흡수시키고 통합시키겠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경제를 자유화시키고, 그러면 이게 정치 체제로 스필오버가 되고 중국 공산당도 바뀔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소위 이제 기능주의적인 발상에 의해서 대중국 정책을 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실패로 돌아갔어요. 아무리 해도 경제가 정치로, 아니면 경제가 사람 머리로 스필오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대중국 정책의 실패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기능주의적 발상은 유럽 통합이나 뭐 우리의 햇볕 정책이나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나 여기에서 다 실패로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중요한 거는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람들의 머릿속을 바꾸고, 그게 정치체제 변화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경제적인 이익과 정치적인 이익은 따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실패했다고 이제 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트럼프가 만들어낸 공헌이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바마 때 했던 대중국 정책은 소위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중심의 어떤 리버럴 인터내셔널 오더, 미국 중심의 민주주의 가치, 자유라는 가치, 인권이라는 가치를 소위 이렇게 중국에 계속 녹여내서 중국을 변화시키겠다는 것인데, 중국이 안 변하더라. 중국 사람도 안 변하고 공산당도 안 변하더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때려야 된다. 이게 트럼프가 했던 공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그러면서 트럼프가 이러한 대중국 정책, 기존의 대중국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한테 깨닫게 해줬지만, 트럼프가 하는 대중국 정책은 너무 막무가내다. 목소리만 크고 제대로 중국을 못 때린다. 솔직히 지금 하는 뭐 그 대만 정책 같은 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고위급이 가고 있고, 뭐 무기 판매를 하고, 뭐 미국 제트기가 뭐 거기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솔직히 새로운 게 아니거든요. 2014년까지 미국의 고위급은 대만을 항상 방문을 해왔어요. 아마 그 미중 관계가 수교하고 국교를 이루고 나서 한 열 몇 차례 미국의 고위급이 이미 대만을 방문을 해왔고, 뭐 무기 판매는 항상 있어 왔던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을 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 트럼프는 말만 쓰지 중국을 과연 뭐 제대로 때리고 있느냐. 솔직히 미국 때린다고 뭐 하면서 결국은 중국을 때린다고 하면서 결국은 미국까지 힘들어지고, 상당히 셀프 디피팅한 정책, 정확하게 중국을 겨냥하지 못하는 정책.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의 대중국 정책은 좀 더 세련되게, 좀 더 샤프하게, 스마트하게 중국을 때리겠다라는 게 지금 그 바이든 정책이 생각하고 있는 대중국 정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중 관계를 저는 한 네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트럼프가 처음 와서 부르짖었듯이 미국은 중국 때문에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무역 흑자액을 늘려야 된다라는 입장. 즉, 미국과 중국이 서로 자국의 이익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첫 번째 conflict of interest라는 상황에서 퍼스펙티브로 보는 게 첫 번째 미중 관계라고 보고, 두 번째는 지금 트럼프가 하는 것, 즉 올해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백악관에서 대중국 보고서가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미중 관계를 이념 경쟁, 체제 경쟁으로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보는 이념 경쟁이나 체제 경쟁, 이게 두 번째 시각이라고 봅니다. 즉 신냉전 시대의 미소 갈등을 연상시키는 그러한 체제 대결, 이념 대결로 몰고 가고, 뭐 라이트하우저 USTR 대표 같은 경우에는 브로드 디커플링을 얘기를 하면서 미중 간에 완전히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경제적인 의존성을 완전히 끊어야 된다. 이게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었던 트럼프 2기의 대중국 정책의 핵심이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뭐 인시스테믹 컴피티션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체제 내 경쟁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전통적으로 미국 중심의 체제에 중국을 흡수시키려고 했던 그런 미중 간의 경쟁이 저는 체제 내 경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미국 내의 어떤 체제에서 중국을 녹여내면서 결국은 중국을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그러한 미국 중심의 어떤 리버럴 인터내셔널 오더에 기반한 대중국 정책이 체제 내 경쟁이다. 여기에 따르면 뭐 디커플링은 상당히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미중 간의 경제적 상호 의존성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 마지막이 제가 보기엔 이제 바이든의 대중국 정책이라고 보는데, 뭐 전략 경쟁이죠. 이 전략 경쟁이라는 거는 의미는 뭐냐면 미국이 중국에게 대해서 전략적 우위를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는 거예요. 중국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미국이 전략적 우위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게 전략적 경쟁입니다. 그걸 위해서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중국에 대한 어떤 그 우위를 가지고 있는 산업들, 뭐 5G라든지 군사기술, 파머스티칼 기술이라든지, 뭐 이러한 우주 항공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디커플링을 하고, 중국이 따라올 필요가 없는, 이미 중국도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산업 분야에서는 디커플링을 안 하겠다는, 즉 부분적인 디커플링을 하겠다는 게 지금 바이든의 대중국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어쨌든 뭐 상당히 스마트하게 중국을 때리겠다는 게 지금 바이든의 입장이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게, 지금 바이든 캠프 내에 있는 중국 전문가들이 거의 오바마 정부 때 있던 사람들이 많아요. 뭐 바이든 본인도 8년 동안 부통령을 했고, 뭐 앤서니 블링컨, 뭐 수잔 라이스, 뭐 그리고 또 누구야, 뭐 제이크 설리반, 다 그때 있던 사람들이고, 뭐 그나마 좀 강경하게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이 뭐 에반 메데이로스, 일라이 레트너 이런 애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우려가 있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이, 오바마 때 있었던 사람들이 과연 중국에게 세게 나갈 수 있겠느냐. 근데 바이든이라는 사람은 정치인입니다. 30몇 년을 상원위원을 했고, 의원을 했고, 뭐 외교위원장도 했고, 아마 외교위원장 하면서 우리 한국에 있는 뭐 몇몇 국회의원분들하고는 또 상당히 친분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또 부통령을 한 10년을 했고, 8년을 했죠. 그래서 지금 미국 내 분위기, 즉 미국 국민들의 77%가 중국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고, 코로나 이후에 미국 의회에서는 중국을 거의 악마화하는, 디모나이징하는 그런 입법을 계속 만들고 있어요. 팬데믹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느냐 하는 바이파티즌 커미션까지 의회 내에서 만들어져 있고, 그러니까 공화 민주 할 거 없이 상당히 강경하단 말이에요, 의회가. 이런 분위기에서 바이든이 나 중국하고 협력할래 라는 목소리 자체를 못 내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강경한 기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지금 의회는 예를 들어서
뭐 하나 예를 들면 그 미국 의회 내에는 그 사브런 국가 주권 면제 법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National Sovereign Immunity Act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코로나 이후에 미국의 여러 단체들이 야 이거 코로나 때문에 우리 회사가 문을 닫았어. 이거 어떡하지? 아 중국 공산당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겠다. 근데 그 Foreign Sovereign Immunity Act라는 것은 외국의 정부를 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없게 만든 게 미국의 국내법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한국이나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못 걸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이러한 법안의 예외로서 중국을 예외로 하겠다. 그러니까 중국을 상대로는 소송을 걸어도 된다. 바이든이 됐다고 뭐 오는 건가? 중국을 상대로는 소송을 걸어도 된다라는 그러한 예외 법안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바이든은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하게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금 뭐 압박과 협력 중심으로 가되 필요한 부분에서는 압박을 하고 또 클라이밋 체인지라든지 뭐 non-proliferation이라든지 뭐 코로나 대응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과 협력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데, 그래서 제가 그 바이든 캠프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뭐 협력하겠다고 하면 결국은 오바마 때처럼 협력으로 완전히 기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중국 못 때리겠네. 그랬더니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어주는 게 그 오바마 정부 때 클라이밋 체인지 기후 변화 회의 같은 데 가서 중국에게 너네 탄소 감출량을 줄여라 했을 때 중국이 대들었다는 거예요. 야, 너네는 그 개발도상국 할 때, 경제 개발할 때 탄소 배출 다 해놓고 왜 우리 보고 야다냐? 우리는 지금 개도국이야. 우리한테 그러지 마. 하고 중국이 이제는 대들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근데 그때는 미중 관계를 중시했기 때문에 중국이 대들어도 그래 뭐 중국 때리면은 또 미중 관계가 깨지고 중국이 협력을 이끌어내지 못하니까 참자라고 오바마가 참았는데 이제는 참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관계 중심의 협력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이끌어내기 위한 협력을 하겠다는 게 지금 바이든의 입장입니다. 한반도 문제 관련해서는 글쎄요, 뭐 대북 정책에서도 일단 우선순위에서 상당히 밀리는 게 사실이죠. 바이든은 일단은 그 임기가 시작을 하면 아마 이제 당선이 확실해지면 이제 모든 분야에서 팔러스 리뷰가 시작이 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코로나 대응, 클라이밋 체인지, 뭐 경제 회복. 그 다음에 아마 동맹 회복이 상당히 중요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을 거고, 동맹 회복이라고 하면 한미 동맹 회복, 뭐 나토, 그리고 미일 동맹, 그리고 한미일 삼각공조 협력까지. 지금 뭐 트럼프가 워낙 동맹을 망쳐놨기 때문에 SMA 문제 같은 것도 빨리 회복을 하려고 할 것이고, 전작권 전환은 뭐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쉽지 않아 보여요. 일단은 뭐 컨바인 포스 커맨드 체제에서 미국이 한국 사성장군한테 그 전작권 자체를 넘겨주는 거를 뭐 싫어했었기 때문에 뭐 검증도 잘 안 되고 이거는 쉽지 않아 보이고, 저는 그 트럼프가 됐었다면 가장 큰 문제점이 이런 SMA 문제라든지 또 북미 협상 문제, 그리고 또 아시아에서 지금 군 재배치 문제, 이런 것이 지금 주한미군 감축하고 다 연결이 돼서 주한미군 감축은 시간 문제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근데 주한미군 감축을 안 하겠다고 이제 바이든은 확실하게 밝혔고, 그리고 한미일 삼국 공조를 하고 그러려면 한일 관계를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한일 관계 회복 때문에 또 한국하고 일본에 또 뺀질나게 미국 애들이 올 거예요. 오바마 때도 많이 왔는데 더 많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 다음에 아마 대북 정책을 추진할 거예요. 그러니까 동맹국들하고 중국도 같이 때리고 동맹국들하고 북한 문제도 같이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동맹이 회복이 안 되면 북한 문제 시작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는 한미일 삼각공조까지 회복이 되려면 제가 보기에는 뭐 임기 시작하고 뭐 상반기는 그냥 지나갈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보기엔 빨라도 대북 정책을 이니시에이트 하려면 아마 내년 중간쯤 아니면 하반기 시작 그 정도는 돼야 아마 대북 정책에 대해서 뭔가 이니시에이트를 하시기 시작할 거고, 대북 정책 관련해서 바이든이 가지고 있는 입장은 원칙론적인 협상을 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중간하게 대충 하겠다는 게 아니고 뭐 스몰 딜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제대로 하겠다. CVID 그 TV 토론에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한반도를 뉴클리어 프리 존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는 CVID라는 것이 이제 원칙이에요. 아주 공공연한 그런 공식적인 대북 정책의 목표가 이제 CVID인 거죠. 그 CVID에 기반해서 아마도 기존의 미국의 어떤 대북 협상 사례들이 보여주듯이 뭐 북한 비핵화의 목표가 뭔지, 실제 뭐 육자 회담 같은 경우에는 뭐 그 verifiable denuclear, 그러니까 검증 가능한 비핵화다라고 완전히 9.19 공동성명에 못을 박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대북 정책을 할 때 비핵화의 목표가 뭔지, 그리고 뭐 타임라인이라든지 로드맵이 무엇인지 이런 것까지 다 합의를 하고 아마 비핵화를 하려고 할 거예요, 아마. 특히 뭐 앤서니 블링컨이라든지 뭐 레트너, 뭐 정박 이런 강경파들이 있기 때문에 제재를 계속하면서 실무 협상에서 원칙에 기반해서 대북 협상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한 가지, 그리고 이제 뭐 동맹국들하고 같이 하겠다고 했으니까 아마도 이 경우에 뭐 4자나 6자처럼 다자 협의체를 가지고 대북 협상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바이든 캠프에 이제 여름에 나왔던 이제 민주당 파티 플랫폼에도 나오는데, 바이든 정부의 그 대외 정책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암스 컨트롤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군비 통제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또 이란과 북한과 암스 컨트롤을 하겠다. 근데 암스 컨트롤을 주장하는 애들이 좀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바이든 캠프에. 걔네는 이제 그 소위 이제 냉전 시대 미소간에 했듯이 뭐 전체 왁구나 프레임워크 없이 그냥 뭐 북한이 요만큼 없애면 우리도 요만큼 없애고 스몰 딜 중심에, 그게 일회성으로 끝날지 뭐 계속 갈지 모르겠지만, 뭐 공식적으로는 뭐 완전한 비핵화를 표방을 하고 있지만 일단은 스몰 딜을 통해서 진전을 이루고 뭐 보다 현실적인 협상을 하겠다는 게 이러한 암스 컨트롤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 그런 식으로 협상이 되면은 깐깐한 협상보다는 상당히 북한으로서는 수월한 협상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근데 일단 아직까지 주류는 상당히 원칙론적인 협상을 하겠다는 게 입장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변수는 뭐냐면 동맹국들의 입장도 상당히 좀 많이 들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한국 정부가 또 미국에 가서 또 뭐 정부의 입장이 어떻다 주장을 하고 또 뭐 그러면 아마 그게 상당히 또 바이든의 대북 정책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어떻게 됐나?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네. 아직 많이 남았네. 네. 끊어도 돼요. 그래서 이제 뭐 대응 방안을 제가 몇 개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트럼프 거니까 빼고, 지금 뭐 바이든이 돼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솔직히 저는 트럼프 4년 동안 동맹이 어디로 가고 있나 상당히 혼란스러웠고, 2018년부터 2+2 회의도 없어졌었고, 미국은 계속해서 한미동맹이 중국을 견제하기를 원했는데, 한국은 솔직히 그건 껄끄럽죠, 솔직히. 우리도 중국이 싫고 중국이 장기적인 위협이라는 걸 알지만, 한미동맹의 중국 견제라고 우리가 정식으로 못 받기는 상당히 껄끄럽거든요. 뭐 SMA 문제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군을 아시아 지역으로 뭐 중국 겨냥해서 다시 재배치하겠다는데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한미 간의 동맹 전략과 관련해서 얘기를 할 게 너무 많아요 지금. 근데 얘기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소통 체계가 좀 지금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바이든 들어와서 아마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바이든 정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기존에 2010년부터 16년까지 2년마다 해왔던 그러한
2+2 회의도 좀 복원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미중 간에 아마 선택을 해라, 미국을 선택을 해라라는 압박은 아마 바이든이 돼도 강해질 걸로 보입니다. 뭐 지금 EPN이라든지 뭐 쿼드 플러스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압박이 올 텐데 저는 뭐 미중 사이에서 갈등을 안 일으키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무런 갈등을 안 일으킨다는 것이 결국은 좋은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점점 부상을 하고 중국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한미동맹은 와해가 되게 되고 우리는 중국의 영향력으로 그냥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과 불필요한 마찰을 안 일으키는 선에서 저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중국에 대한 밸런싱 케이퍼빌리티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쿼드 플러스도 지금 이미 쿼드에 있는 여러 국가들, 인도, 일본, 뭐 호주 이런 국가들이 들어가 있지만 대중국 견제에 대해서 상당히 미온적이에요. 왜냐하면 중국과 경제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쿼드 플러스에 가입은 하되 가입하고 중국에 대한 어떤 견제를 미국의 요구와는 좀 틀리게 좀 자주적으로 추진을 하는 방안도 좀 중요하지 않느냐. 쿼드 플러스에 맹목적으로 안 들어가 버리면은 저는 에치스 라인을 하나하나 실선을 긋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인도태평양 전략에 가입을 안 하면서 실선을 하나 걷어요. 쿼드 플러스에 안 들어가면 또 실선이 하나 그어집니다. 이게 실선이 한 뭐 모르겠어요. 몇 개나 그어져야 될지 모르겠는데 몇 개가 그어지면 아마 미국은 어느 순간 한반도를 아시아 전략에서 빼버리고 에치스 라인을 그어버릴지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완전히 중국의 속국이 되는 거예요. 저는 한중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면에서 그러한 조건 하에서 저는 한미 관계를 통한 한미 동맹을 통한 어떤 대중 견제력은 계속 키워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 가지 마지막으로 또 말씀을 드릴 것은 미국의 한국에 대한 어시오런스를 좀 확보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우리가 사드 배치해 주었는데 중국이 우리한테 경제 제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미국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우리를 위해서 뭘 해줬어야죠. 그게 동맹 아닙니까? 군사 동맹이 아니라 이제는 전방위 동맹인데 우리가 경제 제재 당하는 거 가만히 보고 미국이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건 동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쪽에 쿼드를 들어가든지 EPN을 들어가든지 그러고 나서 중국이 우리한테 또다시 제재를 했을 때 미국이 거기에 대한 우리에 대해서 어슈런스 제공을 확실하게 하도록 우리가 좀 미국과 협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게 없으면은 뭐 우리가 미국 쪽에 들어가고 싶어도 중국 두려워서 못 들어가는 꼴이니까 한미 간의 그러한 어슈런스 제공은 뭔가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좀 치밀하게 좀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중에서 박수가 나올 정도로 훌륭한 발표였어요. 다음 이제 토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몇 마디만 제가 좀 말을 보태면 우선 김현욱 교수가 난 또 그렇게 바이든 지지자고 반 트럼프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만일 이게 뒤집힌다면 혹시 모르지만 혹시 뒤집힌다면 아마 미국 갈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날 정도입니다. 근데 한 가지 좀 흥미를 끄는 게 얼마 전에 뉴욕타임스 보도가 미국 대선에서 한국 정부는 트럼프 지지고 국민은 바이든 지지라고 그런 기사가 났어요. 함축성이 굉장히 큰 문제인데 우리 김현욱 교수는 분명히 정부 쪽 분인데 그런데 또 전혀 이제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바이든을 지지를 해야 됩니다. 전략적으로 그것도 좋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치학의 용어들은 모두 다 알쏭달쏭해요. 전혀 의미가 별로 없어요. 저도 뭐 정치학이라고 공부를 했지만 내셔널 인터레스트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정말 제일 모호한 말입니다. 뭐가 국익인가 하는 거는 사실은 어떤 시기에 패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의 이익에 불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국익이 과연 뭔가 엄청나게 미국의 그 바이든이 정의하는 미국의 국익에 엄청나게 반응한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반발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면은 대통령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많은 다수의 미국 사람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한쪽으로만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게 그게 좀 의문입니다. 정말 좀 걱정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요, 강대국 간에는 무력 충돌 같은 건 안 해요. 또 무력 충돌에 이를 만한 긴장 관계도 안 내요. 2차 대전 이후는 그게 아주 특징입니다. 절대로 그런 걸 안 해요. 그 대신 뭘 하냐 하면요, 다른 제국의 혹은 다른 강대국의 변경을 건드려요. 근데 이거가 그 전형적인 예가 한국전쟁입니다. 한국전쟁을 보면 소련이 그 미국에 도전하기는 어렵고, 미국의 영향력을 줄이려면은 이 한국이 미국 제국 변경 중에서 제일 약한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쉽게 여기를 건드려서 미국의 국제적인 위상이나 세계적인 전략적인 위상에 타격을 줄 수 있다 하고 생각했죠. 한국 전쟁이 그러니까 쉽게 세계 전쟁이 되는 게 그래요. 근데 이건 소련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하고 영국도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 전쟁 전에 한 3년 4년 전에 벌써 알바니아를 건드렸어요. 근데 실패했죠. 근데 그렇게 못하고 또 큐바가 그 미소 대립의 갈등이 아주 중요한 갈등 요인이 되는 게 변경을 건드리는 문제예요. 그리고 변경이라는 게 세계사에서 보면은 엄청난 역사의 전환기가 돼요. 그러니까 중하 중심에서 보면은 몽고나 여진 이런 거는 그저 변경에 불과하죠. 여기서 조그만 변화가 일어나면요, 역사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요. 징기스칸이나 누르하치 같은 제일 큰 변화가 우리 학생들이 가끔 물어보는데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유태 여기는 로마 제국의 제일 하찮은 변경이잖아요. 거기서 이상한 사람이 하나 나왔어요.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 근데 그 폰티우스 필라투스가 사형을 시켰는데 본인은 나중에 기억도 못했대요. 자기가 예수님을 사형했다는 거를. 그런데 이게 결국은 로마를 석권하게 됐어요. 기독교라는 게. 뿐만 아니라 세계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죠. 변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국은 어떻게 생각하면 중국하고 미국의 대립 중에서 변경일지 몰라도 중국하고 미국이 굉장히 나빠지면은 중국의 북한간이 바뀌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저는 6.25 세대라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북한을 자기네 전략적인 라이어빌리티로 생각하던 것이, 그러니까 전략적인 부담으로 생각했던 게 전략적인 자산이다 하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에 한반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게 좀 걱정입니다. 그런 건 정말 안보 문제 관심이 있는 분들이 그냥 한가한 생각으로 듣지 말고 조금 관심을 기울여 줬으면 하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원래 교수 출신이라 말이 많아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좀 얼굴을 안 찡그리면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자제력을 발휘해서 이 정도 끝나고 우리 조선열 박사한테 토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